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의 경지에 다가서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리더들, 그들의 인생 키워드를 묻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경도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이분입니다. 에너지의 94%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는 생존 전략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에너지 특화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윤의준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여기 멀리까지 오신 거죠?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오늘 아침에 나주역에서 그 KTX 타고 용산역 네. 와서 용산역에서 차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까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생대학입니다. 아, 지금 2학년 학생들이 다니고 있군요. 네, 2학년까지 다니고 아직은 있습니다. 그럼 졸업생들이 없는 아직은 셈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특별법에 의한 대학이고요. 특별법 5조에 보면 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지원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러니까 2개 학년밖에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캠퍼스겠군요. 네, 근데 저희가 그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에 개교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 석박사 과정도 한 80여 명 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석박사 과정은 아니지만 연구에 참여하는 박사 후 과정이라든지 연구원들도 한 7, 80여 명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에너지대학 네.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줄임말로는 이제 켄텍. 켄텍. 네, 아, 우리 그 뭐 네. 미국에도 칼텍이 있는데. 네, 칼텍은 조금- 이제 C로 시작되지만 네, 저희는 네. 이제 K로 시작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과학기술원이 굉장히 긴데 네. 그거를 이제 최근에 브랜드화해서 카이스트 그렇듯이 저희도 뭐 켄텍이라는 브랜드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켄텍에서는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대전환 시대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 사실 어제 오늘 계속 장마 같은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뭐 지금 장마철이니까. 장마철이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심하고 이게 다 기후 변화랑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된 탄소 중립 이슈가 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에너지 분야만을 저희가 집중 교육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그 대학을 만들 때 그 에너지 분야만 특화해서 가는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에너지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기를 쓸 때 한 군데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게 이제 전력망으로 쭉 이제 가정집까지 들어오고 공장도 가서 그냥 전기를 쓰지만 앞으로는 많은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가 지역에서 소모가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 분산 발전법이라는 거가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거를 뒷받침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전기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혹시 미래는 전기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많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전기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런 것들을 다 거래도 하고 조절하고 하는 거가 인공지능 기술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분야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신소재. 우리 잘 알죠? 태양광,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에 필요한 신소재 연구.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수소가 가정 집집마다 이렇게 다 보급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수소랑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현재 있는 전력망이 새로운 전력망으로 탈바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스마트 그리드 분야.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뭐 인공태양이라든지 뭐 카본 캡처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환경 기후 기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가 있는 분야가 핵융합 분야하고 핵 분야. 그래서 이제 그걸 합쳐서 이제 핵 에너지 분야라고 하는데 그 6개 분야가 저희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탄소 중립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경제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아젠다이기도 한데 네. 그런 그 주제를 네. 앞으로 배우는 거군요. 네네.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생각하면 네.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는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키워드가 가장 눈에 띄시는지요? 뭐 다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빠져 있지만 교육 혁신입니다. 교육 혁신이고 글로컬 대학이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2개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대학을 설립할 때 많은 분들이 왜 있는 대학도 지금 인구 감소로 없어지는 마당에 왜 새로운 대학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과감히 그 의견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기존에 있는 그저 그런 대학들이 아니고 완전히 혁신적인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혁신적이냐 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커리큘럼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교육 혁신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2050년에 에너지 분야의 탑 10 대학이 저희 목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대학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혁신적인 대학. 네. 그래서 커리큘럼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럼 지금 네.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커리큘럼 어떻게 그렇게 독특하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계적인 그 교육학자인 켄 로빈슨이 이제 옛날에 테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그러니까 현재 교육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틀린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은 지금은 개선을 해봐야 소용이 없고 개혁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산업혁명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소수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게 이제 앞에 칠판이 있고 뒤에 학생들이 쭉 일렬로 있고 교수님들은 판서하고 그런 형태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19세기 강의실에서 20세기의 교수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까 본 켄 로빈슨이 얘기한 그 얘기는 뭐냐면 여태까지의 교육 시스템이 교수의 티칭이 주인 대학이었다면 앞으로는 학생이 러닝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가를 우리가 잘 도와주는 그런 대학으로 대학이 탈바꿈해야 된다는 얘기죠. 창의성 면접이라는 게 저희 대학에 어떻게 보면 돌풍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전 봐요. 일단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자기 뜻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고 싶었어요. 보통 대학의 그 면접이라는 면접이라는 게 있는데 그 면접은 사실상 본고사 문제를 미리 주고 그걸 자기가 열심히 풀어요. 한 20분, 30분 풀어요. 그래서 자기가 푼 답을 면접위원 앞에 와서
내가 어떻게 풀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10분 동안 면접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접을 통해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창의력이나 사고력 이런 것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본고사의 연장이죠. 본고사 보지 말라고 하니까 본고사를 변형한 면접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고력, 창의력, 그다음에 분석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이제 미리 줍니다. 한 2, 30분 정도 미리 그 문제를 풀게 해요. 근데 그 문제가 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주고 그 학생이 어떤 논리로 그 답을 말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기생 때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상의 섬을 주고 섬에 섬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자연 동식물 생태계도 주고 해류도 주고 바람도 주고 온도도 주고 이런 데이터를 다 주고 네가 이 섬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그다음에 또 뭐죠? 화력 발전소 4개의 발전소를 그 섬에다가 설치를 해라. 어디에다 설치하겠느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은 나름대로 딱 이제 가서 나는 여기는 요거, 요건 요거 이렇게 설치하겠다라고 답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면접하는 위원들이 잘 들었는데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죠? 왜 그랬는데 이거를 30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학생이 딸 외운 지식을 갖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그 답이 나온 건지 금방 다 들통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창의성 면접을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형들도 그렇고 너무 보통 면접하면 가서 그냥 쫄다 오잖아요. 근데 30분 동안 교수님들랑 면담 대화하는 형태로 우리 면접이 진행돼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대학교의 입학 본부에서 우리 창의성 면접을 벤치마킹하러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커리큘럼이 어떻게 다르고 네. 또 학습 방식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기존의 대학은 이제 교수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그거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그걸 성적 내는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은 학생들이 모든 교과목 내에서 이론은 물론 배우죠. 근데 그 이론을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네.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직접 그 이론을 적용을 해보고 그 어떤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물을 갖고 학생들이 평가를 받아요. 그렇다면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나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수 과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필수 과목 당연히 이제 공과대학이니까 물리, 화학, 수학 그럼 뭐 이런 거 다 물리 있죠.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과제별로 프로젝트로 수행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제 물리보다는 수학으로 얘기를 수학으로 드릴게요. 말씀해. 네. 그러니까 수학이 이제 공과대학 들어가면 미적분학이라는 걸 이제 배우잖아요. 그럼 미적분학은 기존의 대학이라 그러면 미적분학을 가르쳐 준 다음에 미적분학 문제를 주고 그거를 푸는 거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얼마나 답을 잘 맞췄느냐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성적을 주죠. 네. 근데 우리 대학은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르쳐 주고 처음 교수가 그 미적분학을 어떻게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줍니다. 네. 그럼 학생이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라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미적분학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했으니 네. 너희가 문제를 한번 실제 사회에서 찾아서 내봐라. 네가 그걸 적용해서 풀어서 결과를 내봐. 아하.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지난 1학년 학생이 이제 저희가 한 100명밖에 안 되니까 한 6개 정도의 팀으로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인상에 남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나주에 있으니까 광주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광주 시내 도로 교통망하고 광주 시내의 그 도로 트래픽 그 데이터를 쫙 얘네들이
받아서 그걸 미적분으로 그절 미적분학을 이용해서 네. 가장 합리적인 버스 노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거를 제안하더라고요. 아, 그 결과물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에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해서 학생들이 코딩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1학년 학생들한테 코딩 교육을 가르쳐 줬는데 코딩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문제를 주고 그걸 코딩을 해서 풀라는 식으로 이제 성적을 이제 매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코딩을 바로 가르쳐주고 학생들한테 요만한 미니카를 하나씩 사줬어요. 아하. 미니카 앞에는 이제 카메라가 있어갖고 네. 카메라에서 앞에 상황을 보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미니카를 모터를 이렇게 또는 그 바퀴를 조정을 해서 네. 우리 건물 1층에 가면 이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돌아오는지로 프로젝트로 코딩 수업을 모든 걸 선정을 했어요. 계산하고 따져야 되니까. 예,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분석을 하고 네. 이미지를 분석하고 자동차를 컨트롤해서 얼마나 빠른 차를 내가 효과적으로 코딩을 했느냐. 그렇게 이제 저희는 기본적인 학문의 과제를 이해해야 되고 당연하죠. 그걸 응용할 수 있는 당연하죠. 방법을 네. 실제 네. 뭐 모색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배우고 시험 보고 바로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공학 수학이라는 걸 배웠을 때 내가 이 공학 수학을 배워서 앞으로 내가 이걸 어디다 써먹지? 그런 거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수학을 수학으로 그냥 배웠는데 지금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하는구나.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우리가 그 새로운 대학을 만들 때 여러 해외의 어떤 혁신적인 공과 대학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한 대학이 미국의 올린 공대라고 있어요. 올린 공대가 설립한 지가 20년 정도 안 되는 신생 대학인데 그리고 그 대학은 학부 대학만 있습니다. 대학원은 없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업을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 해결형 학습으로 다 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면 대학에 이제 강의 계획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장짜리 강의 계획서가 답니다. 수업명은 뭐고 뭐 수업 시간은 언제 있고 그다음에 각 주마다 어떤 내용을 하고 교재는 뭐고 성적은 어떻게 내고 그게 거의 우리 학생들이 받는 정보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과목에 가면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학생들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올린 공대는 어떻게 하냐면 학기 시작하면 첫 일주일 동안은 교수랑 학생이랑 강의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그걸 GAPA 가파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G는 뭘 의미하냐면 goal이에요, goal. 이 강의의 목표는 뭐냐? A는 activity. 이 과목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이냐? P는 project.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야? 그다음에 assessment A. 어떻게 평가를 할 건가를 같이 학생들하고 일주일 동안 논의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한 학기 시작할 때 내가 이 과목에서 어떤 거를 배우고 어떤 걸 하고 어떤 프로젝트 수행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를 교수하고 토론을 통해서 완전히 숙지를 하고 내가 수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런 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런 가파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게 한쪽짜리 강의 계획서로 수업하는 거랑 다르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강의 내용에 자기네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건 내가 만든 과목이잖아요. 같이 만드는 과목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도도 동기부여도 다르고 그다음에 저희는 강의 계획서가 한 학기가 한 장이 아니라 우린 일주일 단위로 강의 계획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도 전부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강의 내용이 굉장히 학생 교수할 것 없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그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학생을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학생들에게는 많이 수렴하는 그런 구조로 커리큘럼이 짜여지는 거죠. 그게 한 과목 한 과목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 학생들은 그러면 아직 20살이 안 됐거나 아니면 성년이 됐거나 그런가요? 지금 그렇죠. 1학년, 뭐 바로 고등학교 졸업한 애도 있고.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 대학이 이제 그 정시 10명, 수시 100명 이렇게 뽑았는데, 아, 그렇군요. 예, 뭐 경쟁률이 뭐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네. 1기 때 저희가 수시 모집이 24대 1이었고 네. 정시 10명 모집하는데 995명 왔어요. 네. 2기 때는 좀 떨어졌지만 네. 어쨌든 저희 학생들이 그 한 반 정도는 영재고 과학고 출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반이 이제 자립형 사립고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보면 네. 되고요. 여학생이 한 25%, 28% 됩니다. 네. 4분의 1이. 1기 때는 25%였는데 2기 때 28%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오는 이유는 뭐 좋은 공부를 하고 네. 학교 여건이 좋고 네. 앞으로 창의적인 영역을 하는 접할 수 있는 그런 네. 것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학교의 여건들도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전부 다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뭐 네. 어떻게 학생들은 어떤 지위, 어떤 이 대우를 받나요? 저희의 교육의 목표가 음. 에너지 문제를 혁신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연구자, 그다음에 그걸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책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대학이고 저희 대학이 아주 혁신적인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이 이제 여기 와서는 내가 역량을 이렇게 개발해서 내가 미래 인재가 되겠구나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진학 교사들이 이제 이건 괜찮은 대학이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거고 게다가 이제 저희 그 대학은 그 소수의 어떤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 학생들한테 전액 장학금을 줍니다. 네. 등록금은 전액 면제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생활비라든지 뭐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해 주니까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뭐 큰 유인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는 저희 원래 기본 계획에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가는 게 저희 원래 취지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진짜 지도자로 리더로 키우자. 그래서 소수 학생을 우리가 뽑되 그 학생을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그 학생을 진짜 인재로 키우자. 그래서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 뭐냐면 그 기숙형 대학이에요. 수업이라는 거가 또는 학습이라는 거가 보통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기숙사는 그냥 잠만 자는 데잖아요. 아니면 집에서 통학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기숙사에서도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저희는 봐요. 그래서 기숙사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이 막 돌아갑니다. 영어 교육도 거기서 돌아가지, 봉사활동, 스포츠, 취미활동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돌아가서 삶이 곧 학습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교육을 시키고 또 하나는 학생 하나당 지도 교수가 3명씩 붙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RC라고 하는데 레지던셜 칼리지인데요. 거기에 책임 교수가 한 사람 붙고 학생 하나당. 그다음에 이제 물리, 화학, 뭐 생물, 뭐 수학 이런 쪽에 기초 쪽에 한 분이 또 붙고. 그다음에 대학원 전공 쪽에 교수님이 한 분 붙어요. 그래서 학생 1인당 3명의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들하고 계속 면담하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을 굉장히 잘 대해주고 있는 거죠. 기존 대학에서 학부생들이 교수님들하고 면담해서 얘기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학문적인 도움도 받고 생활적인 정보도 인생에 대한 도움도 받고 그렇게 생활해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학 정원은 많지는 않은데 정원, 그러니까 네. 이 뭐라고 그래요? 주제들, 그러니까 과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저희는 전공이죠. 의도적으로 과를 안 나눴습니다. 네. 일반 대학에서 과를 만들게 되면 과에 속한 교수, 학생, 그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모든 재원 이런 것들이 다 조각 나고 네. 심지어는 학생들이 다른 과에 가서 폭넓게 이렇게 융합적으로 공부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어느 한 학과에 소속이 돼서 거기서 졸업을 하려 그러면 이 학과의 과목을 이만큼 들어야지 된다.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문제라는 거가 사실은 뭐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만 뭐 물리화학 뭐 여러 가지 지식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학문이라 에너지 공학부라는 큰 학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아예 그 안에 과를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그럼 졸업할 때도 전공을 그 배철러에 구분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에너지 공학부로 그냥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학할 때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런 막연한 생각 갖고 와서 이제 수업을 듣다가 맘 놓고 이거를 다 듣게 하니까 스마트 그리드도 재미있네. 네. 소프트웨어도 재밌네. 네. 아니 환경 기술도 재밌네. 뭐 이런 어떤 애들이 음. 굉장히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제한된 지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교과목을 다 들으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학생 위주로 커리큘럼을 그래 짜놨습니다. 이제 그 학부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네.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도 있겠고 네.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같이 배우는 과목도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1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소개 관련된 그 과목들이 쫙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학도로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과목들,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공학이라는 것이 팀워크로 많이 진행됩니다. 혼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남들하고의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을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알고 자기 얘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알고 남을 설득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 저희 대학은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은 다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게 그 아까 키워드에 나왔지만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토론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저는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쭉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미네르바 프로젝트라는 그런 기관이 있고 거기서 만든 대학이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영어로 토론하는 과목들이 있어서 그걸 네 과목을 저희가 라이센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네 과목을 영어로 토론하는 그 과목인데 그 과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 비판적 사고란 무엇이냐, 그다음에 창의성은 무엇이냐, 그다음에 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와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굉장히 종합적인 것들을 토론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뭐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경영학적인 뭐 이런 과목 그 전공 지식들을 많이 미리 공부하고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 예,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데는 미국에서 시작된 대학인데요. 미네르바 프로젝트라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교육을 좀 혁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네르바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 대학은 캠퍼스가 없고 전 세계 7군데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는 거로 공부를 해요. 한국도 그 7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20명 단위로 잘라서 수업을 하는데 그 교육하는 플랫폼의 이름이 포럼인데요. 포럼에 딱 들어가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나와요. 그리고
학생이 그 이제 토론하는 과목인데 토론할 때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가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제 말을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 화면에 이렇게 빨간불이 떠요. 그럼 이제 그 학생을 일부러 이제 질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제 유발하는 형태로 학생들의 어떤 토론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학에 우리 대학에 필요한 과목 4개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기술료 내고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도입을 했고요. 전 세계 그 미네르바 대학의 플랫폼을 지금 활용하는 대학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네르바 본부에서 각 나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물론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학생도 인터뷰 다 했는데 우리 대학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다라는 리포트를 최근에 발간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대학에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이런 상패를 보내왔어요.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미네르바의 좋은 점을 잘 따서 저희 대학에 이제 접목을 시키고 있는 중이죠. 일단은 전국 각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여러 저희- 군데서. 네, 저희가 그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2학년 지금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수도권에서 31% 정도가 네. 왔고요. 네. 호남권에서 29%, 네. 그다음에 영남권에서 한 28%, 네.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등등 해서 전국 각지에서 인재들이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켄텍은 네. 글로벌 대학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 인재들을 입학을 시키고 네.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인재들을 졸업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고 네. 또 미래의 길을 가도록 하고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에 학부 정원, 대학원 정원의 30%는 정원 외로 뽑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아직 저희가 조금 준비가 미진한 관계로 학부의 경우에는 이제 내국인 학생들만 주로 뽑고 있고, 물론 이제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들도 오긴 오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부를 외국인 학생들을 뽑는 거는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원은 뭐 이미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글로벌 대학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들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조만간에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말로만 글로컬 대학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글로벌 레벨의 수준이 돼야지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독일의 유명한 그 국립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라고 있습니다. 프라운호퍼하고 저희 대학이 작년에 수소 에너지 분야는 우리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해서 독일의 그 프라운호퍼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같이 꾸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사인을 했고요. 작년 말에 나주에 그 공동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대학이지만 저희가 그 새로운 대학을 만들면서 우수한 교수님들 모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 혁신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독일의 그 프라운호퍼가 저희랑 손을 잡은 거죠. 수소 분야는 전 세계에서 우리 협력하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냐면 독일 정부가 GGGI라고 녹색 성장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돈을 집어넣으면서 프라운호퍼에다가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3개국, 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수소 에너지 문제를 도와주는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는데 네. 프라운호퍼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소 문제는 우리랑 같이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독일 정부의 돈으로 프라운호퍼랑 저희랑 지금 제안서를 같이 쓴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저희가 글로벌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 거는 세계적인 공과대학인 MIT와 제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노력을 해서
작년 말에 공동 연구와 교육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 MIT 그 학부 생들이 이제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실험하듯이 우리 학부 학생 3명이 MIT 연구실에 가서 여름 방학 동안에 연구를 하는 일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동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1년밖에 안 된 대학이지만 이미 우리 정부가 설립한 대학이고 또 그 저희 뒤에는 한전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연 100억씩 10년 동안 저희를 지원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위상 이런 걸 생각해서 1년밖에 안 된 대학인데 독일 프라운호퍼, 미국 MIT하고 저희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거는 참 대견스러운 일입니다. 예,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데가 이제 사실은 연구로 승부를 보겠다는 대학인데 최근에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이론 연구가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 장비들은 교수님들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결과들을 분석하는 분석 장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으로 그 나노미터 크기의 물체를 분석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학교 초기에 그런 고가의 연구 장비를 인프라로 많이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좋은 투가 전자 현미경을 80억짜리를 저희가 사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이제 속속 준비가 되고 있고요. 에너지 공과대학교의 총장님이시니까 네. 당연히 우리나라 국가적인 에너지 자원의 미래, 네. 또 현재와 미래,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에너지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에너지 문제라는 거는 국가의 생존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믹스해서 쓸 건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세계적인 추세는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탄소 배출을 안 하는 에너지원들을 많이 발굴하는 게 세계적인 이슈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는 화석연료에 거의 의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총 에너지의 한 94%를 전량 중동 쪽에서 수입을 해서 저희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6% 에너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로 수출해서 나오는 수익금 그 정도에 해당되는 정도의 돈을 몽땅 에너지 수입하기 위해서 해외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이 재생에너지라는 분야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재생에너지를 잘 활용을 해서 뭐 에너지 자립도를 1%, 2%이 정도만 올린다 해도 그거는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제 새로운 무역 질서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리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최근에 BMW 납품업체가 BMW가 아리백을 하청업체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걸 만족을 못하니까 계약 연장이 안 된 상황도 만들어지고 애플 같은 회사가 거기 납품하는 삼성한테 삼성전자 메모리나 디스플레이나 당신들 아리백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납품 안 할 거야. 이런 압박들이 들어가서 결국 삼성전자도 작년에 아리백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세계 무역 질서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최대한 국내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자동차 만들고 뭐 메모리 만들고 뭐 반도체 만드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그거를 국내에서 잘 개발하고 실증을 해야지만이 또 수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라는 부분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SMR이라는 분야도 있고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잘 믹스를 하는 게 현명한가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다뤄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국가적인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또 이제 기회가 열리고 비즈니스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네. 앞으로의 에너지원을 화석 에너지에서 좀 탈피해서 네. 원자력이라든가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네. 신재생 에너지 네, 네. 또 뭐 수소 에너지도 되고 네, 네.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을 텐데 네. 그 각자의 에너지에 대한 공부도 우리 켄텍의 네. 학생들이 하게 되겠군요. 당연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지금 대학원 실험실에 들어가서 인턴십을 해서 연구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 켄텍에 좋은 학생들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학부생들이 그 수소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그 학회가 있는데 가스텍이라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참여한 그 프로젝트가 발표를 해서 굉장히 그 우수상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다른 분야의 학생들도 많은 그 과제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이제 학술 대회라는 게 있잖아요. 연구 분야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우수상 같은 것을 뽑아요. 근데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그 과제하고 당당히 경쟁을 해서 네. 우리 학부생들이 참여한 과제들이 우수상을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연구를 하는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으니까 아마 네. 교수님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교수님들 절대적인 숫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편제 완성 25년까지 이제 100명의 교수를 저희가 뽑는 게 저희 계획인데 네. 지금 현재까지 한 54명의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어요. 네. 근데 이제 모실 때 전 세계 국내외 할 것 없이 저희가 에이스들만 모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학생과 교수분들의 비중이 뭐 거의 뭐 2대1, 뭐 3대1 뭐 이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그 학생을 이제 학부생만 따질 것이냐, 대학원생까지 포함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제 편제 완성 때 대학 학부가 매년 100명씩 400명, 대학원생 600명이니까 대학원이 학생이 100명이고 교수가 100명이니까 10대 1 되는 거죠. 네. 굉장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첫 켄텍의 첫 총장, 네, 초대 총장입니다. 초대 총장. 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자부심도 있으시겠지만 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실 텐데 그걸 선뜻 이렇게 벌써 아픔부터 그 한숨부터 쉬시는데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소외를 하고 그냥 맨 땅에서 시작을 해서 학교를 만들고 사람을 뽑고 학교 문화도 만들고 네. 규정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과감히 도전을 한 이유는 사실 전 세계에서 새로운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28년 교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장하고 산학협력단장을 했는데 서울대학교도 뭐 굉장히 큰 대학으로 잘 돌아간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대학들은 워낙 매스가 크고 뭘 하나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운 대학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정공대 그 당시는 한정공대니까 한정공대 설립
관련된 인사가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그 용역 보고서를 주고 갔는데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냥 있는 대학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없는 대학을 하나 만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뭐 제가 된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새로운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면 참 보람 있는 일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도전했었죠. 우리가 어느 한 나라의 네. 그 기본적인 역량을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좋은 대학들이 많은지 네. 뭐 그걸 하나의 지표로도 많이들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미국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공과 대학들이 네. 좋은 대학들이 많고 네. 중국이나 홍콩 또 독일에도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높은 랭킹에 있는데 우리 켄텍도 앞으로 그런 전 세계적인 좋은 대학 순위에 탑 랭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전략을 또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목표가 2050년 에너지 분야 탑 10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대학이 좀 작기 때문에 일반 대학들하고 같이 평가하는 그 랭킹에서는 조금 불리합니다. 예, 왜냐하면 절대적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분야만 이렇게 별도로 평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생 대학만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에너지 분야로 특화된 공과 대학으로 2050년 탑 10이 되고자 한다. 네. 네, 그런 거고 저희는 실적을 조금 보여주고 싶어요. 네. 저희가 에너지 분야의 어떤 혁신적인 어떤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산업계 또는 인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장점이 될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길러낸 인재들이 얼마나 여러 군데 나가서 기여를 하는지 그 영향력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뭐 그 거창한 뭐 좌우명 같은 거는 없고요.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결국은 그게 어떤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거고 그게 뭐 성공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어떤 새로운 일에 제 나름대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항상 저를 성찰하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하여튼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그게 뭐 제가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주 혁신을 네. 잘 성공을 시켜서 네. 우리 켄텍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총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혁신이 중심인 대학, 또 학생이 가장 중심인 대학,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력 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우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의 총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